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를 본질 가치로 보느냐 재건으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재건으로 사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 사업을 따놓고도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재건하면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당연히 우리 건설업계가 그걸 따오고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익이 날까요? 우리가 뭐 이집트 원전도 지금 손해고요. 이라크 그 신도시 건설도 손해, 결국 8천억 적자 보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조금 비중 조절을 좀 적절히 하자.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 형.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성일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투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아는 형의 아는 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읽는 힘이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ETF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다시 6천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를 짓누르던 전쟁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뭐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좀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쟁이 이제 출구 전략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라든지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들 아시는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닌 상황이고, 뭐 이란도 지금 뭐 두드려 맞긴 했습니다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로 수직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또 끌고 갈 수 없겠죠. 여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명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휴전이 됐던 종전이 됐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 핵심은 명분에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는 상수이겠죠.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6천선을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4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에 대한 것으로 시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고, 2025년에 75%, 2026년도 1, 2월 달에 여기에 더해서 40%가 올라왔었던 증시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전쟁 때문에 적절히 쉬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명분, 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찾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금융주에 이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전쟁을 빌미로 살짝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실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레벨업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이제 거시적인 이슈 때문에 빅테크나 반도체가 좀 평가가 낮아졌고 실제로 가격이 저렴해졌었는데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히 외부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반등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도 봐도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구조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뭐 외부적인 변수, 특히 이제 우리 삼성전자 잠정 실적 57조 2천억이 나왔을 때 당일날은 별로 잘 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음 날 또 협정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완화되면서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놓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크게 살아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의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거품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거, 그다음에 구글의 터보 컨티가 나왔을 때 또 조정에 대한 빌미,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면서 삼성전자가 57조라는 잭팟을 터뜨렸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3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올해 500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5년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총 영업이익이 450조였어요. 그런데 두 기업이 이것을 500조를 하겠다라고 보면 어마무시한 이제 실적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언젠가 AI도 거품이 나타나고 빅테크도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주지의 사실이겠죠.
하지만 최소한 2-3년 동안에 AI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끌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와 반도체 가치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현재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사실상 시장을 다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ETF 투자자들 중에는 기존에 뭐 코스피 200만 하다가 반도체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절할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반도체 ETF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섹터 ETF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섹터 ETF가 지수 ETF보다 지금 수익률이 더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섹터 ETF를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경계하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즘은 또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DC형에서 또 많이 반도체 ETF로 이제 올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내 노후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큰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내가 이제 ETF 투자를 주식처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2-3년 정도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제 ETF도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한 5년 뒤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간다라든지 그런 학자금이라든지 어떤 목적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ETF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2-3년 동안은 반도체 ETF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ETF를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할 것인가? 연금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반도체 ETF의 비중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섹터 ETF라는 겁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섹터 ETF는 지수 ETF보다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이제 또 구분해서 또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또 하이닉스 쪽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 비중을 줄이고 SK하이닉스나 SK 계열로 이동하는 흐름도 있다고 하는데 ETF 투자자도 이거를 전략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ETF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뭐 개별 종목 하듯이 세세하게 보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 현상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SK하이닉스와 SK 계열로 이동한다라는 건데, 이게 특별히 삼성전자를 팔고 SK를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톰이라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뭐 한국물을 10%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한 5% 갖고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올라온 거예요. 비중이 6% 7%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을 덜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파는 것처럼 보인 거고,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뭔데 왜 더 사?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정 사모펀드를 제외하면 웬만한 패시브나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한 종목을 10% 이상 담지 못하는 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좀 불안정 요소도 있기 때문에 10%못 담는 거죠. 거기서 유일하게 예외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 넘게 담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이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10% 이상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 주 SK 이런 것들을 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비중은 줄이고 SK 계열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두 개를 갖고 있어야 이제 속된 말로 시장을 비트한다라고 그러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가 됐던 ETF 투자자가 됐던 굳이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라고 한다라면 차용주한테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먹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그때그때 기분인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우리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와 같은 비유처럼 지금은 어떤 것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이제 둘 다 담는 것도 어떠냐라는 건데, 둘 다 담는 것보다는 하나에 그냥 삼성전자를 담으시던 하이닉스를 담으시건
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룰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예. 기본적으로 리밸런싱을 계속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조정이 올 때나 예. 혹은 일시적인 리밸런싱을 통한 어떤 매도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ETF 투자자분들은 그냥 반도체 담으시면 그렇죠. 둘다 알아서 다 그렇게 비중 조절해 버리니까.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따져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보통 이제 지나고 나면 껄껄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30년 넘게 했는데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봤는데 그 껄껄껄을 극복한 분들은 없어요.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주고 사고 덜 먹고 팔고 그런 것들을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거를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요렇게 하다 보면 주식이 피곤해지고요. 투자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십사 그렇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껄껄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껄무새라고 해서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때 그쵸? 팔 걸 예 맞습니다. 계속 후회하는 예. 이게 뭐 후회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쉽지 극복할 않죠. 수 있을 것 같지만 극복 안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도배가 됐던데 삼성전자 노조가 예. 영업이익의 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예. 혹은 근로자와 성과를 나눠야 된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투자에 영향을 줄 이슈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발생을 하면 두 가지로 그걸 처리합니다. 하나는 사회 유출 즉 배당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내 유보 요거는 인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고게 인제 기업의 이익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저는 삼성전자 노조가 물론 인제 15%를 주느냐 10%를 주느냐 이게 금액이 40조냐 뭐 이런 뭐 논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파업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싶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만약에 보너스를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면 지금 테슬라도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오고 있고 그럼 아마 우수한 인력들을 스카우트해 갈 수도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보너스 준다고 해서 안 간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받는다라면 이건 미국식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것이고 그게 결국은 주주 환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투자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따라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너무 과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주주 환원 정책이 미흡하다 요렇게 접근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인제 기업이라는 것이 종업원, 주주 그다음에 기업 운영자들 요렇게 인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는 종업원과 주주들이 같이 가는 그런 삼성전자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메이저 투자자들 그리고 인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그냥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EPS 기업의 인제 주당 순이익에 수렴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인제 이슈거리는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주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런 건 비중을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섹터나 테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새롭게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 뭐 카지노, 그다음에 뭐 호텔, 백화점 이런 것들이 좋죠.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핵심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를 50% 이상 가져간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요 외에 나머지 섹터들을 좀 놓고 보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소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2025년 뭐 가을을 기준점으로 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요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약간 으쌰으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럴 때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리밸런싱이라는 게 다 같이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전쟁 끝나면 다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그다음부터 그게 1차 상승이고요. 2차 상승은 여기서 이제 차별화되는 거죠. 차별화되는 건 이제 주도주만 가고 비주도주는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으로 갈 때 비주도주를 주도주로 바꿔타는 거
이런 전략이 좋고요. 건설주를 재건 테마로 보고 들어가는 투자자들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오히려 정리할 시점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건설 섹터 비중 지금 줄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재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를 본질 가치로 보느냐, 재건으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용주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느냐, 아니면 입이 땡겨서 먹느냐가 이유가 중요하죠. 먹는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입이 땡겨서 먹으면 살이 찌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고 배가 고파서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사는 행위는 똑같아요.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걸로 사느냐는 거죠. 전 재건으로 사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재건이라는 것이 전쟁이 끝나야 되고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재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건물이 파괴되고 나면 도시 계획을 새로 세운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뭐 그런 것들을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 사업을 따놓고도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글로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이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제 나름대로 약간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재건하면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당연히 우리 건설업계가 그걸 따오고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익이 날까요? 우리가 뭐 이집트 원전도 지금 손해고요. 그다음에 또 한화가 과거에 이라크 그 신도시 건설도 손해 결국 8천억 적자 보고 뛰쳐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테마로 올라오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테마는 테마 나름대로 성격이 있으니까 그걸 나쁘다라고 볼 수 없고 하지 말라라고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내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건설주들 중에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베스라는 회계 용어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계상으로는 대청소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8천억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요거가 이제 빅베스를 한 거. 그전에 2024년에 4천억 영업이익이 났었고요. 올해 8천억 영업이익이 납니다. 재작년에 4천억 영업이익, 작년에 8천억 적자, 올해 또 8천억이 이게 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매출은 2025년도 8조, 2026년도 8조를 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진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어떤 재건 테마로 인해서 올라간 면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비중 조절을 좀 적절히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요즘에 재밌는데 로봇 관련 성장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ETF 투자자 입장에서 자동차 섹터가 지금 성장 스토리에 걸맞느냐, 그래서 비중을 늘려도 되느냐, 아니면 기대가 너무 과하다. 이런 고민들이 많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정답을 구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현대차를 로봇 관련주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 테슬라의 그 PER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한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로봇주로 보려면 아직 성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반면에 현대차를 자동차로 본다라고 하면 피어 그룹 내의 혼다라든지 도요타 같은 기업들하고 BMW와 비교해 보면 거의 PER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적정 가치에 와 있다. 50만 원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한테 답을 구하지 마시고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로 보고 현대 같은 경우 최근에 현대 위아의 방산 부분을 현대 로템으로 넘기면서 대략 한 4천억에서 8천억 정도 그 증권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현대 위아가 로봇 쪽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가 자동차를 만드는 영상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로봇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빨라야 저는 2018년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원래 인제 모든 어떤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난 로봇주다.'라고 하면 '아직도 싸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테슬라 자체도 로봇주로 보는 것이 약간 좀 거품이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저는 재무제표에 기반을 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미래 성장 스토리에 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네. 해야 되고 쉽지 않은데 예. 공부하는 만큼 또 보이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주관이 생기니까 그러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성일 대표님 같은 경우 50% 수익이 나더라도 차영주는 뭐 30% 수익만 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뭐 똑같이 내가 벌어야 된다. 그 이상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덜어낸다라면 네.
자기의 주관대로 투자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코스닥 최근에 시총 1위였던 예. 삼천당 제약 이 얘기도 좀 궁금한데 반토막 나면서 예. 바이오주가 크게 흔들리고 헬스케어 ETF 투자자들도 야 이거 계속 해도 되나? 아니면 줄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섹터 비중 줄이고 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한 시각을 다시 좀 점검해야 되나? 이런 것 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ETF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지금 반도체 ETF가 좋아 보이지만 또 이런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섹터 ETF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ETF의 장점을 잘 이용 못 하시는 겁니다. ETF의 장점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펀드 매니저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크죠. 굉장히 고민이 큰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ETF의 운용의 묘고 우리가 ETF를 굳이 수수료 줘 가면서 가입하는 저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팔아야 되냐 불안감을 느끼실 때가 있죠. 불안감을 당연히 느끼신 거죠. 근데 그 불안감이 있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비중이 많지 않다라면 주식을 하다 보면 견뎌야 될 시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ETF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코스닥 액티브 ETF 중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또 ETF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특별히 개별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선방산원자력 해서 조방원 주도했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금반지,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이런 단어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이제 금반지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 많던데 ETF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섹터의 변화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게 맞으냐 아니면 분산을 그냥 유지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냐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조방원이 특별히 나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금반지가 확실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주니까 할 정말 수밖에 반짝반짝거리는 예 반짝거리는 이제 느낌을 좀 주고 조방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고전 스타일의 어떤 쪼끔 이제 오래된 그런 느낌들을 좀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참 답변 드리기가 오히려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뭘 하나 얘기를 해도 결코 그게 뭐 다른 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참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물론 자금 능력이라는 것이 크면 다 포함시키면 되겠죠. 다 포함시키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자금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떤 게 좋은가.'라고 좀 궁금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제 어떤 뭐 유행이라는 것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ETF를 투자하신다라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김성일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펀드가 처음 유입됐을 때 간접 투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인제 뭐 미래에셋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펀드들이 나오면서 뭐 중국 펀드 막 이런 거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수익률이 좋냐? 결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그때 지수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보유하신 분들이 결국 수익이 났지 지금은 이뻐 보이고 유행처럼 보이지만 결국 유행이라는 건 바뀐다. 근데 그 유행을 쫓아다닐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라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공감하는 게 이 유행이 이제 다른 말로 테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테마를 쫓아가면 더 큰 수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잘 안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고때 이렇게 전환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에 이미 주식은 전환이 돼 버린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꼭지에만 물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오를 줄은 알았는데 뭐 전쟁 이벤트 때문에 3월 한 달 엄청 고생하고 지금 또 반등하긴 하는데 이거 계속 가는 건가? 막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도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ETF를 고르는 게 좀 중요하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ETF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죠. 직접 투자는 삼성전자를 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사고 아니면 뭐 원전주를 사고 두에비를 사고 이런 것들이 직접 투자죠. 하지만 우리가 ETF를 투자한다라는 건 반도체, 방산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뭐 양자 뭐 이런 것까지 간접 상품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차피 ETF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간접 상품은 직접 투자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습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가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준은 반도체 ETF가 상수예요. 반도체 ETF는 꼭 필수적으로 일정 부분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 섹터 중에 여러분들이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섹터 한 3개 정도 요 이상을 벗어나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 3개 중에 하나는 전력 인프라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나머지 하나는 뭐 방산 아니면 또 나머지 하나는 미국 쪽과 관련된 빅테크 ETF 뭐 이런 쪽들로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는 최소한 내가 몇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 자금의 분산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이냐 적립식으로 할 거냐라고 한다라면 조금은 우리가 분산을 좀 많이 해도 되죠. 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목돈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라면 너무 벌리시면 수익률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벌리면 수익률 조절이 안 되니까 3 개, 4개 정도로 압축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나는 제약바이오가 성장성이 좋아 보여. 어쨌든 난 한 20년 투자할 거고 고령화 테마를 보면 제약바이오가 이길 거야.'라고 본다라면 20년 뒤에 제약바이오가 반도체를 이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에게 지금은 아이가 인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10년 이상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반도체를 볼 거냐? 아니 10년 뒤에 삼성바이오 같은 반도체 ETF가 좋을 것이냐? 지금 당장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ETF 투자가 종목 투자보다는 더 낫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ETF가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한 도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인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ETF를 장기 투자해야 되는 비유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수익을 내고 싶으면 개별 종목 하는 게 낫죠. 그러면 하루 만에도 30% 수익이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인제 운이 좋으면 날 수 있는 거지만 장기 투자를 하려면 30% 씩 올라가는 종목을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는 저는 ETF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지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고 또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개별 종목의 리스크 뭐 갑자기 유상증자가 터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소송이 걸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이 급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펀드 매니저들이 적절히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쪽의 수익을 한쪽에서 더 커버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멀리 가려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 ET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안에 그 핵심 위성 전략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핵심 즉 코어로 가져가야 되는 ETF, 그리고 위성으로서 어떤 기회를 보거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담는 ETF를 나누게 된다면 그 기준은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코어로 가져가야 될 것은 묻어두는 겁니다. 묻어두면서 그 계좌를 열어보지는 않는 거죠. 이제 가끔 열어보는 거고 기회를 담는 ETF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뭐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섹터 ETF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으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액티브 ETF가 이제 될 거고 저는 이제 그런 ETF도 나올 걸로 봐요. 우리가 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니까 그런 ETF도 만들어질 걸로 보거든요. 고런 건 이제 이벤트 전략으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또 매매를 하는 거죠. 그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럴 때는 계좌를 좀 분리해서 더군다나 특히 이런 계좌는 또 주식 계좌랑 또 분리하고 우리가 각 증권사마다 계좌를 분리한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거래하다가 미래에셋증권 개설하는 게 아니라 삼성증권이 됐든 뭐 키움증권이 됐든 거기서 그냥 휴대폰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 그런 팁을 활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계좌를 나누라는 말씀에 매우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연금 위주로 하잖아요. 예. 그 거기에다 뭘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거 담으면 안 돼요. 이거 담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 때 계좌 나눠서 하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의 성과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섞여 있으면 이제 생각보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좌를 쪼개서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계좌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실 때 비중 조절하거나 리밸런싱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중 조절은 잘 안 하고요. 저는 인제는 개인 투자가 됐으니까 증권사 다닐 때는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은 매매할 때 매매하고 매매 안 할 때 매매 안 하는 것도 장점이다. 지금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약간의 비중 조절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특별히 그냥 보일 때 매매를 하고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계좌에서 돈을 빼버립니다. 쉬었다가 1 년에 한두 번만 매매하는 거고 그 부분보다는 이제 리밸런싱 하는 부분들을 조금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앞서도 뭐 비주도주를 주도주로 바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손가락이 아픈 주식이에요. 그러면 A라는 주식을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일단 먹으십시오. 먹으신 다음에 먼저 파지 마세요. 일단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요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가 대안적인 B라는 주식을 찾으세요. B라는 주식이 발견 안 되면 아무리 A라는 주식이 물론 갑자기 뭐 테마가 섞여서 폭등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갖고 계십시오. 조금 더 받고 팔겠다 이런 거 말고 갖고 계시고 B라는 주식이 확연히 발견이 되면 B라는 주식이 적절한 시점에 왔을 때 A를 팔아서 B로 바꾸세요. 그게 현실적인 리밸런싱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권해드리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B라는 거 없이 A를 무턱대고 팔아놓고 주식을 찾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그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있으면 빨리 주식을 사고 싶어요. 빨리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럼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B를 먼저 선택하고 A를 팔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는 심리가 80이라고. 맞습니다. 심리를 어떻게 잘 다룰 거냐가 진짜 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폼으로 흔들리는 투자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옆에서 누군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는 않아요. 부럽긴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상대평가를 하는 순간 투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 대신 절대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가 나고 20%가 나도 그럼 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신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100을 벌었다고 해도 나는 10밖에 못 벌었다? 자책하지 마세요. 10 번 거에 만족하시고 투자는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20%씩 벌면 워렌 버핏을 능가해요.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거고 한때 100, 200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 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결국 결과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톤 다운을 하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주식을 샀는데 팔아버렸어요. 반도체를 팔았건 뭐 삼성전기를 팔았건 했으면 막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속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까치밥이라고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열렸을 때 감을 다 따지 않죠. 일부 남겨놓죠. 까치도 먹으라고. 야, 나는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 까치밥도 남겨놓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라는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자는 심리가 8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신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혹시 포모에 시달린다라면 슬기롭게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야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테마 쫓아다니고 이러면 힘들긴 힘든데 남는 거 없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